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로 화제가 되었던 작가 피터 스완슨의 312호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 입니다. 책을 펴낸 곳은 푸른숲 출판사입니다. 저는 스릴러나 공포 장르를 즐겨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읽고 나면 자꾸 생각나서 잠자리가 뒤숭숭해지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유난이라고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잠을 설치는 날도 꽤 있더라고요. 먼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독특해서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잘 읽힙니다. 저는 책을 좀 여유롭게 읽는 편인데요. 전개되는 내용이 궁금해서 단숨에 읽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가독성 하나 진짜 끝내준다 이러면서 막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말고도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시점입니다. 주인공인 케이트의 시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녀의 육촌 코빈의 시점으로 옮겨가고 또 그 코빈의 시점이 이웃 앨런의 시점으로 바뀌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마치 하나의 주제를 가진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가 마구 섞여 나누어져서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페이크 영화 같다고나 할까요? 책은 스릴러답게 읽는 내내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쟨가? 하는 물음을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휴식 없이 궁금증 하나로 끝까지 읽은 책입니다. 단숨에 말이죠. 이야기 또한 적당한 속도감과 탄력이 있어서 스릴러 매니아라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피터 스완슨의 팬이라면 이미 읽으셨거나 읽으려고 하셨겠지만요. 본문을 일부 낭독해 드리기 전에 짤막하게 312호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를 요약하자면 트라우마가 있는 케이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영국 런던을 떠나 육촌인 코빈의 집이 있는 미국 보스턴으로 날아갑니다. 한 달간 집을 바꿔 살아보기. 듣기만 해도 설렘 반 걱정 반일 것 같은 이 한 달짜리 결심을 하고 케이트는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코빈의 아파트에 도착한 케이트. 그녀는 그곳에서 직감적으로 불길함 같은 것을 느낀 듯합니다.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됩니다. 며칠 후 케이트가 머무는 코빈의 아파트 옆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옆집에 사는 오드리라는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케이트는 잠시 거리를 벌려놨던 자신의 트라우마가 다시 성큼 자신에게로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그 후 케이트는 모든 것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염려증이 돋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인 오드리가 타살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부터 본문 내용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보스턴을 처음 방문한 케이트 프리디는 자신이 보스턴 항구 및 터널 속에 갇힐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서로 집을 바꿔서 지내기로 한 계획 자체가 갑자기 최악의 실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육촌이 이미 보스턴에서 출발한 런던행 비행기에 타고 있을 터였다. 육촌은 앞으로 6개월간 케이트의 집에서 지내고 케이트는 보스턴의 비커닐에 있는 육촌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에 갇힌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이 공황 발작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심했다. 젖은 벽이 번들거리는 터널은 끝없이 길었고 천장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마치 먹이를 칭칭 감아 조이고 있는 거대한 뱀 안에 들어온 듯 했다.
케이트는 위장이 오그라들며 입안이 바짝 말랐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케이트는 생각했다.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원더미어 호수 근처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 잠긴 벽장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잠옷은 오줌으로 흠뻑 젖었고 벽장 밖에는 조지 데니얼스가 있었다. 그때처럼 차가운 손이 몸 안으로 들어와 위장을 젖은 행주처럼 비틀어 짜는 기분마저 들었다. 총성이 울렸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지독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벽장에서 구조되었을 때는 몸 마디마디가 쑤셨으며 소리를 질러댄 탓에 목에서는 쇳소리가 났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경적 소리에 케이트는 다시 택시 안으로 돌아왔다.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고 죽지는 않아. 당연하지. 케이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기차를 맞이하듯이 눈을 질끈 감았다. 최악의 선택이었다. 눈을 감자 세상은 캄캄한 벽장으로 변했고 죽음이 목을 졸랐다. 몸 안이 흐물흐물해진 기분이었다. 직면해, 받아들여, 함께 흘러가, 기다려. 갑자기 택시가 5미터쯤 전진하더니 다시 멈췄다. 터널을 통과하려면 아직 멀었나요? 케이트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너머로 간신히 물었다. 그녀가 듣기에도 갈라지고 소심한 목소리였다. 가끔씩 그렇죠. 운전사는 그렇게 말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택시 운전사는 늦어진 시간을 보충하려는 듯 쏜살같이 달리다가 터널에서 나와 찰스강을 따라 소통이 원활한 도로로 들어섰다. 속도가 빨라졌다가 줄어들더니 갑자기 택시가 한쪽 바퀴를 보도에 올린 채 벽돌로 지은 아치 앞에 멈춰섰다. 아치 맨 위에 있는 자그마한 돌에는 101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치 안쪽으로 나직한 분수가 있는 안뜰이 보였는데 삼면이 3층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판석과 벽돌이 반씩 깔린 안뜰을 반쯤 가로질렀을 때 아파트 공동 출입문이 활짝 열리더니 엉덩이와 허벅지가 유달리 펑퍼짐한 체형의 경비원이 손을 흔들며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경비원은 양복에 긴 갈색 레인코트를 입었고 경찰모 같은 모자를 썼다. 안녕하세요. 전 캐서린 프리디라고 해요. 오늘부터 코빈 델의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케이트가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델 씨는 런던에 살고 아가씨는 여기서 살고요. 이런 미인을 잃었으니 런던은 손해고 보스턴은 이익이죠. 경비원이 윙크를 하자 여전히 케이트의 가슴을 조이고 있던 긴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케이트가 사실상 미국에 처음 와봤다고 대답하는 동안 키 크고 깡마른 70대 노부인이 측면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타일이 깔린 계단 위에서 그녀의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으며 은빛 머리카락은 뒤로 모아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틀어 올렸다. 케이트는 노부인의 옷차림이 원래 저런지 아니면 나중에 약속이 있어서 일부러 차려입었는지 궁금했다. 노부인은 자신을 캐럴이라고 소개하며 케이트와 악수했다. 캐럴의 손은 얇은 화장지로 싼 나무젓가락 묶음 같았다. 물론 아가씨 혼자서도 얼마든지 코빈의 아파트를 둘러볼 수 있지만 환영해줄 사람이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경비원이 엘리베이터에 케이트의 짐을 싣자 캐럴은 그에게 열쇠를 받아들고 나선형 계단으로 케이트를 데려갔다. 걸어가도 되겠어요? 난 운동 삼아 매일 걸어 다니죠. 케이트는 좋다고 대답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3층에 도착하자 캐럴은 왼쪽으로 꺾었고 케이트는 그녀를 쫓아 카펫이 깔린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맨 끝에 문이 하나씩 있었다. 케이트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왼쪽 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었다. 아까 안뜰에서 스쳐 지나간 여자일 거라고 케이트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시죠? 캐럴이 큰 소리로 물었다. 여자가 몸을 돌렸다. 청바지에 U 네크라인 스웨터 차림이었다. 짙은 갈색 단발머리는 양옆이 길고 뒤는 짧았다. 제법 예쁜 얼굴이었지만 아래턱이 거의 없었다. 눈에 띌 정도로 심해서 케이트는 잠시 저 여자가 끔찍한 사고로 턱이 부서졌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여기 직원이세요? 혹시 이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 친구가 걱정이 돼서요.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걱정이 되는지 목소리가 고음이었다. 왜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캐럴이 물었다. 오늘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직장으로 전화했더니 출근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걱정이 되죠. 경비원과 얘기해 봤나요? 아니요. 곧장 여기로 올라왔어요. 그에답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문자를 수백 통은 보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겐 열쇠가 없어요. 하지만 경비원 봅과 얘기해 보세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친구 이름이 뭐죠? 캐럴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케이트도 그녀를 뒤따랐다. 오드리 마셜이요. 오드리를 아세요? 케이트는 어느새 복도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다. 나무 패널을 댄 벽에 어깨가 쓸릴 정도였다. 겁에 질리고 흥분해서 날카로운 고음으로 말하는 여자를 보니 케이트는 다시 숨이 가빠졌고 마음속 두려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캐리어 속 세면도구와 함께 든 약, 지금으로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약을 생각했다. 희한한 일이네요. 캐럴이 복도 맨 끝에 있는 집문 열쇠를 밀어넣으며 말했다. 애초에 외부인은 경비원을 거쳐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분명 별일 아닐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쁜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투였다. 케이트의 아빠가 말했을 법한 어리석지만 선의에서 비롯된 단언이었다. 하지만 케이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본 순간부터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늘 그런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늘 최악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결론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케이트는 캐럴에게 눈을 돌렸다. 그녀는 아직도 열쇠와 씨름하고 있었다. 캐럴의 가냘픈 손가락이 감당하기에는 자물쇠가 너무 뻑뻑하지 않나 생각한 찰나. 매끄러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천만다행으로 문이 열렸다. 비록 코빈의 아파트에 와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자기 집처럼 느껴졌다. 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집이 주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다. 캐럴은 새로운 집으로 케이트를 안내했고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아, 침실에 딸린 화장실이 있어요. 캐럴이 그렇게 말하며 침실을 가리키자 케이트는 화려한 실내를 둘러보지도 않고 재빨리 그쪽으로 걸어갔다. 흑백 타일이 깔린 널찍한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뚜껑이 내려진 변기에 앉았다. 약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가방을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옆에 달린 안주머니에 벤조디아제핀이 든 플라스틱 병이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오늘 아침 일찍 캐리어에서 약병을 꺼내 이 가방에 옮겨둔 기억이 났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케이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 뚜껑을 열고 물 없이 약을 삼켰다. 공황 상태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 퍼져갔다. 미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2장. 이 사이렌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지금 여기가 어디지? 케이트는 2초간 어리둥절하다가 마침내 기억해냈다. 입이 말랐고 미친 듯이 갈증이 났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좌우로 몸을 돌려 지금 몇 시인지 알려줄 환한 숫자를 찾았지만 창문에 쳐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경찰차 불빛을 제외하고는 캄캄했다. 이웃집 여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실종된 여자, 오드리 마셜이라고 했다. 케이트는 이름을 잘 외웠다. 그녀의 초능력이라고 조지는 말했다. 한번 들은 이름은 절대 잊지 않는 여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케이트는 눈을 감았다가 잠결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움찔하며 다시 깨어났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졌고 방은 또 칠흑처럼 어두웠다. 아까 본 경찰차 불빛은 꿈이었을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케이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의 검은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3장. 그녀는 언제나 곧 다가올 비극적인 순간에 살았다. 따라서 낮은 난간 앞에 서거나 차들로 붐비는 도로를 건너거나 수북이 쌓인 접시를 들고 가는 웨이터를 보면 질색했다. 짜증나고 골치 아픈 공포증이었다. 그러다 5년 전 조지와의 사건이 터지면서 케이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녀는 1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니, 단순히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간다고 상상만 해도 공포와 슬픔으로 몸이 마비되었다. 부모님과 심리치료사가 케이트를 서서히 그 구멍에서 끌어냈고 삶은 한결 나아졌다. 케이트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깜빡거리며 지금이 몇 시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다. 밖은 아직 환했지만 실내는 어둑어둑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더 크고 길게. 소파에서 일어나자 무릎에서 오두둑 소리가 났다. 얼마나 잔 걸까? 케이트는 현관으로 가서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앨런일 거라고 확신하다시피 했지만 어안 렌즈에는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숏커트에 다갈색 피부, 짙은 갈색 눈동자의 흑인 여자였다. 여자의 무덤덤한 눈빛을 본 케이트는 경찰이네 라고 중얼거렸다. 오드리 마셜은 죽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지 데니얼스가 속삭였다. 케이트는 문을 활짝 열었다. 4장. 여자는 자신을 제임스 형사라고 소개하며 벨트에 채워진 배지를 꺼내 케이트가 볼 수 있도록 들어올렸다. 케이트는 형사에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문을 닫으려는데 조금 떨어진 복도에 서 있는 사복 형사 2명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의 무전기가 지지직 거렸다. 오드리 마셜이 죽었나요? 케이트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형사가 살짝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 여자가 실종됐다고 들었거든요. 언제요? 케이트는 전날 저녁에 도착한 일과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던 오드리의 친구를 만난 일을 설명했다. 오드리 마셜이 죽은 거 맞죠? 케이트가 물었다. 저희는 옆집에서 벌어진 의문사를 조사 중이고 지금 신원 파악 중입니다. 그렇군요. 런던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럼 피해자를 모르시나요? 네, 이 아파트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살인사건인가요? 네, 의문사로 조사 중입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와는 어떤 관계죠? 제 육촌이에요. 코빈 대리라고 하는데 사실 전 코빈도 잘 몰라요.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코빈이 일 때문에 런던으로 오게 돼서 당분간 집을 바꿔서 지내기로 했죠. 형사는 수첩에 다시 무언가를 적으면서 물었다. 그럼 코빈 대리, 오드리 마셜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시겠군요. 떠나기 전 제임스 형사가 말했다. 이 집을 수색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동의하십니까? 왜죠?
케이트가 물었다. 형사는 입을 꽉 다물었다가 대답했다. 혹시 이번 사건에 당신 친척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 집을 둘러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세요. 케이트가 말했다. 케이트는 노트북 앞으로 가서 오드리 마셜을 검색했다. 흔한 이름인 탓에 족보 사이트와 페이스북 계정이 여러 개 떴다. 이름에 보스턴을 덧붙여 검색했더니 사용자 사진이 있는 링크드인 비공개 계정이 나왔다. 케이트는 그 계정을 클릭했다. 큰 눈에 소년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의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네 멋대로 해라에 나오는 진 세버그만큼이나 짧은 머리였다. 보스턴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예전 직장은 모두 뉴욕에 있었다. 케이트는 이 여자가 분명하다고 확신하며 모니터 속 눈동자를 들여다보았고 그 눈동자도 케이트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난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죠. 눈동자는 그렇게 말했다. 오드리 마셜은 미인이었다. 코빈과 오드리는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까? 분명 서로 아는 사이였으리라. 적어도 오며 가며 자주 보긴 했을 것이다. 케이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 직접 아파트를 뒤질 것이다. 경찰보다 먼저 둘러보면 그들이 무엇을 찾으려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할 일이, 목표가 생겼다. 과연 트라우마를 극복했을까요? 여기까지 312호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 였습니다.